정명석 총재님에 관한 왜곡된 언론 보도와 10년형 판결에 대한 문제점. 이 영상은 시사월간지 정경뉴스 2012년 12월호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JMS 정명석 총재 사건 모두 무혐의로 종결, 지성이면 감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것. 2012년 1월부터 언론 보도로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기독교 복음선교회 새칭 JMS 정명석 총재 사건이 같은 해 10월 말에 일단락됐다. 일부 탈퇴자들이 정 총재 측에 대해 고소, 고발, 진정한 사건들이 검경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 것이다. 이로써 정 총재에 대한 혐의는 모두 벗겨졌고, 그동안 사실 확인 없이 오보를 쏟아내던 일부 언론사들은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일삼아 왔기에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과거 정 총재의 판결에 대해서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정 총재는 2009년에 같은 혐의로 10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기 때문이다. 정경뉴스가 지난 6월호에 진실의 판명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십자가의 길을 갈 뿐이란 정 총재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후 정 총재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것에 대해 사건 전말을 다시 짚어봤다. 누가 피해자인가? 과거와 현재 정 총재 사건에는 3가지 유사한 점이 있다. 첫째, 인터넷과 언론에 의해 먼저 폭로되어 여론화된다. 둘째, 증거 없는 고소가 이어진다. 셋째, 탈퇴자들을 선동해 정 총재를 공격하며 돈을 요구하는 반 JMS 조직이 있다. 2011년 11월부터 JMS 피해대책협의회 등 반 JMS 조직들은 집단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옥중에 있는 정명석 총재를 성범죄, 테러 교사 등의 죄목으로 공격해왔다. 언론과 인터넷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 폭로를 계속했다. 고소, 고발, 진정이 이어졌다.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들은 진위 여부를 떠나 네티즌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일파만파로 번질 기세였다.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옥살이를 하고 있는 정 총재에겐 더없이 불리한 싸움이었다. 그러나 선교회 측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의적절하게 언론의 정정 반론 보도를 받아냈고 산불은 번지기 전에 진화됐다. 그럼 한 언론의 정정 보도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 방송은 JMS의 총재가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외국으로 달아났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 송환됐다 밀항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성상납 협의 또한 무혐의 처분되었기에 해당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2011년 6월부터 진행된 10여 건의 수사는 10월을 끝으로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정 총재에게 피해를 입었다던 반 JMS 조직의 주장은 힘을 잃고 내부 분열로 뿔뿔이 흩어졌다.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됐다. 그러나 지금과는 결과가 정반대였다. 10년에 걸쳐 언론과 인터넷 등에 의해 형성된 여론으로 이미 정 총재는 범죄자로 인식된 가운데 2008년 2월 여성 5명의 고소로 법정 싸움이 전개됐다. 당시 선교회는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역시 증거는 없었다. 그중 한 명의 여성은 양심 선언을 하고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정 총재는 결국 여성 4명에 대한 성폭행, 성추행 등의 죄목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수차에 걸쳐 JMS 사건을 사회 문제로 부각시킨 방송 보도는 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과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화해 권고 결정문에서 인용한 바 방송에 의해 왜곡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은 정 총재가 성적 문제가 있는 지도자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1995년 주일 예배, 감사하는 생활이라는 정 총재의 설교 내용 중 생명의 11조를 뜻하는 열의 하나 전도회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도록 음성 변조하고 여자 하나 전도회라고 자막을 넣어 방영했다.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999년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의 한 장면입니다. 한 목사가 나와 여자 하나 전도하라는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 듣고 또 여자 하나 또 전도해야겠어요? 들으셨나요? 여자 하나라는 부분에서 잡음이 섞여 흐릿하게 들립니다. 더 집중해서 음성만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설교 듣고 또 여자 하나 또 전도해야겠어요? 설교 듣고 또 여자 하나 또 전도해야겠어요? 설교 듣고 또 여자 하나 또 전도해야겠어요? 다시 들어보니 여자 하나 부분에서 철컥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 철컥 소리는 왜 들리는 걸까요? 야, 병식아. 네,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본 영상의 목사는 JMS 정명성 목사입니다. 1999년 방송된 이 영상으로 인해 해당 목사와 종교단체는 여자만 전도하는 사이비 종교라는 루머에 시달리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얻게 되었는데요. 사실 방금 본 이 영상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방송된 영상이 아닌 실제 설교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에 하나씩을 제물 드리는 그런 옛시대의 제물이 아니고 지금은 열에 하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을 든다면 여러분들 창고가 차고 넘칠 거예요. 물질도 그리고 삶도 이상도 차고 넘치는 삶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보신 바와 같이 실제 설교의 앞부분 내용은 열의 하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전도하라는 내용이네요. 이제 논란이 된 장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듣고 또 열에 하나 또 전도해야겠어요? 열에 하나 또 전도해야겠어요? 열에 하나 또 전도해야겠어요? 아무리 들어봐도 확실히 여자의 지읒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들려드린 철컥 소리가 더해진다면 열의 하나가 여자 하나로 들릴 수도 있겠네요. 게다가 이런 애매한 소리에 여자 하나라는 자막까지 붙는다면 모두 여자 하나를 확신하며 들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는 이 방송과 관련해서 2010년 9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직접 사과문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방송에 의해 왜곡된 주요 내용 중 첫째, 생명의 11조를 뜻하는 열의 하나 전도회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도록 음성 변조하고 여자 하나 전도회라 하고 자막을 넣어 방영했다 라고 했죠. 계속 이어집니다. 둘째, 일반적으로 남녀가 따로 활동하는 선교회의 행사 장면을 여성들만 화면에 보이도록 편집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마치 정총재가 여성들만 상대하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방영했다. 셋째, 정총재를 교주로 신봉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선교회 회원들 간에 쓰던 애칭인 지저스 모닝스타, 예수님의 새벽별의 이니셜인 JMS를 정총재의 영문 이름 이니셜이며 선교회의 공식 명칭인 듯이 방영했다. 그러나 실제 선교회는 JMS라는 명칭을 한 번도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넷째, 선교회의 월명동 수련원이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인 공간으로 밀교유식이나 성추행 등이 일어나는 은밀한 장소인 것처럼 묘사했다. 그러나 실제 월명동 수련원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고 지역 주민들, 인접한 대둔산 등산객들,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곳이었다. 다섯째, 정총재가 해외에서도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대만 검찰과의 인터뷰 내용을 조작했다. 방송에서는 인터뷰 내용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부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라고 번역했는데 대만 검찰은 피해자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었다. 대만 검찰은 상관 인사, 즉 관련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방송은 한국어로 피해자라고 번역함으로써 대만에서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규명된 것처럼 호도했다. 그러나 대만 사건은 후에 무혐의로 밝혀졌고 대만 언론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제보자는 신문에 사과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반 JMS 조직의 주동자 김도훈, 김형수 등의 제보에 기초한 이 같은 왜곡 편파 보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김도훈, 김형수의 제보 내용을 보도하지 말 것, 선교에 대한 방송을 보도할 경우 48시간 전 고지할 것, 방송분의 5%를 반론 보도로서 보장할 것,
이를 어길 시 건당 3천만 원을 배상할 것 등이었다. 그러나 이 결정 내용은 세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왜곡된 언론 보도와 증거 없는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 일각의 재심 요구가 뒤늦게 있었으나 여론화되지는 못했다. 언론은 여성들의 배후에 반 JMS 조직이 있음을 폭로하고 이들이 정 총재에게 돈을 요구한 편지들을 공개하기도 했다. 수치심을 느끼면 성추행?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죄 없는 남성들. 형사재판에서 증거재판주의에 반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성범죄 사건에서 비일비재하다. 성범죄는 특성상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 피해 여성들의 진술에 근거한 정황 증거에 의해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결백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인 남성이 불리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연예인 매니지먼트사 사장이었던 김광복 씨는 2008년 소속 여성 연예인 5명의 집단 고소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는 1년의 기간이 소요됐다. 4명에 대해서는 알리바이가 입증돼 혐의를 벗었으나 미성년자 1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결국 1년형을 받았다. 증거는 없었다. 김 씨는 성형을 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슴 언저리를 손으로 약간 눌러보았을 뿐이었다고 억울해했다. 자기가 성범죄자라면 이 나라의 모든 매니저들이 성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은 이런 경우에도 여성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으로 인정한다.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던 김 씨는 결국 수치심을 느꼈다면 미안하다고 진술하고 1년형을 받았다고 한다. 계속 결백을 주장하면 괘씸죄에 걸려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구치소에는 김 씨처럼 억울하게 갇혀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한다. 김 씨가 1년 만에 구치소에서 나와보니 자기가 있던 사장 자리에 부사장이었던 후배가 앉아 있었다. 사장 자리를 뺏기 위해 후배가 여자 5명을 배후 조종한 것임이 드러났다. 결국 목적은 돈이었다. 조작된 증거와 증인들을 내세운 재판으로 미성년자 성폭력 및 살인범으로 몰려 15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나온 정원섭 씨의 실화는 꽤 잘 알려져 있다. 정 씨는 1972년 9월 27일 춘천경찰서 역전 파출소장의 딸을 논뚝에서 성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된 이 사건은 전국 4대 강력 사건으로 규정돼 시한부 검거령이 내려졌을 정도로 파장이 컸다. 경찰은 검거시한 마지막 날인 1972년 10월 10일 정 씨를 범인으로 발표했다. 급조한 범인이었다. 정 씨는 1987년 12월 24일 모범수로 가석방된 이후 재심을 청구했다. 2011년 10월 27일 대법원에서 정 씨는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힌 지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그러나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보상은 아직 다 받지 못했다. 80세가 된 정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한 번 형이 확정된 재판에 대해 재심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시국 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민의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사법부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 성역으로 여겼던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보다는 법관이 신이 아닌 이상 오판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증거재판주의에 의하면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나 이 증거의 증명력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의 자유판단에 달려있다. 문제는 언론과 여론이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관 출신 K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법부 재직 시 솔직히 언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10년형 판결, 비상식적이다.
정 총재에 대한 판결이 언론의 오보가 부채질한 여론에 의해 사회적으로는 이미 범죄자로 낙인 찍힌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철저하게 여론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판결이 내려졌는지 재고해 보아야 한다. 100명의 도둑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상기해 볼 때 정 총재의 판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 특히 2006년 4월 3일 중국 안산에서 2명의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건에 대해 4월 5일 중국 안산 중심병원의 진단 결과는 화학검사 결과 정액이 없다, 정상이다, 강간당한 흔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당시 중국 공안 통역도 중국 병원 의사로부터 김모양이 천여막에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4월 8일 한국경찰병원의 진단 결과 또한 천여막에 전혀 손상이 없고 어떠한 형태로도 성폭행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액검사 결과 역시 음성 반응이었다. 그러나 4월 10일 고소인 중 김모양은 다시금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처음과 달리 미세한 열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이 열상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심각한 파열상이 아니라 자전거 타기로도 발생할 수 있는 상처라고 당시 진료 담당 의사는 진술했다. 이 열상은 범죄 수사를 위한 정상적인 경찰병원의 진료 절차와 달리 환부에 대한 사진 촬영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고소인들은 4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심한 성폭행을 당해 걷기가 힘들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어 하혈을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 있었던 당시 CCTV 판독 결과 이 두 여성은 미소를 짓고 있었으며 걸음걸이 또한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런 여러 정황상 고소인이 자해를 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7년 5월 중국 공안에게 부녀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고 알려진 정 총재가 2008년 2월 무사히 한국에 송환된 것도 미심적인 대목이다. 중국에서 강간범은 마약범과 대등하게 취급해 국적을 가리지 않고 엄히 처벌한다고 알려져 있다. 중국 수사기관에서 정 총재가 강간범이라는 혐의가 있었다면 순수히 한국으로 보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정 총재에 대한 판결에서 핵심적인 쟁점이던 중국에서의 수사자료는 아쉽게도 한국 법정에 제출되지 못한 채 종결됐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님에 관한 왜곡된 언론 보도와 10년형 판결에 대한 문제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